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치료 방향과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순히 손을 많이 쓰는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즉, 원인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손을 과도하게 써서 발생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고, 그렇게 강좌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저도 그렇게 계속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과사용만으로 발병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골절이나 탈구, 종양,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빼먹었네요. 당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이 있다고 또 다 생기는 건 아니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요, 손을 많이 쓰는 것이 꼭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를 연구한 논문에서는요, 많이 쓰는 것이 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다. 관계가 조금 있다. 이 정도고요. 산재 쪽에서 연구한 것은 어떻게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손을 많이 쓴 것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그렇게 좀 다릅니다. 이게 양쪽이. 그래서 결국 이 질환은 명확한 단일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이 저리고, 손바닥이 아프고, 손목이 가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린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나는 손을 별로 안 쓰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통증이나 저림이 사라졌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았다, 완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초기와 중기에는요, 통증과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두드러지지만 병이 점점 진행돼서 신경이 손상이 심해지면, 즉 신경이 죽어가면요, 오히려 통증이나 저림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경의 기능이 떨어진 거죠. 증상이 호전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 기능이 저하되어서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었던 분들은요, 또는 진단받았던 분들은, 혹은 많이 저리거나 무딘 감각이 심했던 분들은요,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더 심해진 건지 꼭 검진을 받아봐야 됩니다. 특히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거나 손의 힘이 떨어지고 물건을 자주 놓치는 증상이 나타나면 상태가 저림이나 통증이 없어도 악화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진찰을 받아보시고,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전문으로 잘 보시는 분을 찾아가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검사만으로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런저런 진단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근전도 검사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 검사 하나만으로 질환 여부를 100%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근전도 검사를 100% 신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근전도 검사는 90%만 맞고 10%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증상이 매우 뚜렷하고 환자는 고통스러워 하는데 근전도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10%까지 되는 것 같진 않은데 5% 이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근전도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환자의 증상과 병력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신체 검사하는 것과 초음파, MRI 등 여러 검사를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놓치는 부분 없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보존적 치료가 항상 근본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이렇게 깁스를 하는 것과 또 손목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혹은 뭐 다른 주사를 맞고 또 체충격파 같은 물리치료 등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비나 근력 약화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단순히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초기, 중기, 말기로 했을 때 중기 이상만 잘못 넘어가도 수술 시기를 놓치면 신경 기능 회복이 영영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증상이 자꾸 악화됐을 때 수술을 기다리면서 수술이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을 몇 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나 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본 논문이 꽤 많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쇄물들 그리고 간행물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그쪽에서는 주 기조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요,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수술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수술이란 말 자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험하거나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요, 다른 수술에 비하면 수술 기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편입니다. 또 성공률이 98에서 99% 이를 정도로 높고 합병증 발생률도 1% 이내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손목을 절개하는 손목 최소절개법은요, 절개 부위가 작아서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정말 한 2, 3주면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안 하고 너무 보존적 치료를 고집하다 보면요, 아까 중기 이상이면은 신경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 시기를 너무 늦추면 신경 손상이 심해져서 수술 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즉 수술 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민감한 작업을 하는 분들, 민감한 손의 감각이 필요한 분들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이 늦어지면 손이 둔해지고 서툴러져서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오해를 하고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다 여기 있거든요. 팔뚝에. 그래서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 거는요, 주로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거죠. 감각신경이 다 마비돼도 손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손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는 감각신경이 죽음으로써 손이 서툴러지는 거죠. 서툴러지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 움직이는데 무슨 마비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버티다가
손의 감각이 떨어져서 서툴러지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이 어쩌면 기본인 병이다 라는 것과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순히 과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오래된다면 수술을 정말 빨리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진단과 시기적절한 치료로 손 기능을 지키고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